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맞은편에 있는 명주, 안녕하세요, 이명주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저희 방송이 아마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갈 예정이니 어느 날 올라갈지 고민하지 마시고 수요일에 딱 찾아주시면은 아마 되게 방송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스미스가 안 바꾸면 뭐 편한 대로 올리겠지 뭐. 뭐 사정상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공지를 하죠. 네, 최대한 저희가 지켜서 수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보험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했는데요. 일단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솔직히 할 만한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영화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 내가 플롯 만들 거면은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랑 영화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고르게 된 작품입니다. 얘기하다가 김기덕 감독 이야기도 몇 번 좀 했었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효식이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폭탄 선언을 하자면은 전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예. 이거를 안 본 이유가 이게 2003년도 작품이란 말이야. 우리가 고1 때였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영화 평론가 선생님 한 번 만나가지고 시사회를 처음 가서 본 게 이거였거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때 숙제를 내렸어 나한테. 평론 한번 써보라고. A4지 한 장 내로 그래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도 했지. 애들 앞에서 그걸 다 읊조리면서 야 이거 띄어쓰기며 뭐 이거며 이렇게 왜 접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내가 계속 귀찮게 했지.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이거 플롯 보면서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 아, 안 봐도 기억이 남기 때문에 안 봤다? 그렇지. 글만 봐도 인정, 글만 인정. 딱 보고서는 장면이 지나가니까. 인정. 응. 자, 김기덕 감독에서 일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덕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 최초로 3대 영화제 모두 상을 받은 감독이죠. 2004년도에 사마리아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 동일한 해에 빈집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 그리고 아리랑으로 2011년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상을 받고, 피에타로 2012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3대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도 대단한데 최고상을 받은 감독은 대단하지 않나. 거의 냈다 하면은 밥 먹듯이 나가니까 영화제를 갔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해요. 이 감독 자체가.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성적인 비하 같은 거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학생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보면서도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지. 근데 20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현실 사회 같아. 그 영화 자체가. 그냥 그래서 김기덕이 많이 높이 평가받지 않나. 참고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해외 영화제에서는 크게 상을 탄 거는 많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정받은 작품이에요. 대종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기술상,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최우수 작품, 감독, 미술상을 탔습니다. 아마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고르기도 했고요, 사실. 예, 배경을 이야기하자면은 김기덕 감독이 어느 순간에 불교라는 종교에 완전히 팍 꽂혀버린 거야 이게. 팍 꽂혀버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반야신경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하여튼간에 좀 특징적인 매개체들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심취해 있었나 봐.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쯤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자 그런 식으로 메비우스라든가 그런데 순환이랑은 또 다른 그런 순환을 보여주잖아. 계절적인 순환하고 또 대비해서 인간적인 순환을 보여주는데 자기 자신을 회고해보자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 일단 김기덕 감독이 나름 독특한 인생을 살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농업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랬다가 초졸로 졸업을 하고 15살 때부터 구로공단이랑 청계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학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어서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하사관으로 한 5년 동안 복무하고 제대를 한 다음에 프랑스에서 2년 정도 회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영화진흥공사에서 시나리오 공모 광고를 보고 영화계에 입문하기로 해서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1995년도에 무단횡단이란 시나리오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문제의 첫
작품이 나오죠. 1995년에 악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내 21에서 엄청나게 호평을 하니까 편지를 엄청 써가지고 왜 자꾸 호평하냐고 김기덕이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재봉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극찬을 했고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 중에서 제일 먼저 김기덕의 진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악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내용이 아주 굉장합니다. 악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시체에서 돈을 훔치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조재현인 거고. 게다가 어떤 여자가 투신자살을 하는데 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그래가지고 투신자살을 하는데 안 죽고 살게 된 거야. 악어 때문에. 그래서 악어가 강간을 해. 그 다음에 여자도 그냥 저냥 살다가 사랑했었던 남자를 죽이자고 해서 죽이러 가게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를 못해. 그러고 악어랑 같이 그 여자가 함께 투신자살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류의 내용인데 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하재봉에 관해서는 이때 하재봉 논란 되게 많았었어. 요즘에 사람들은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김태훈이라든가 뭐 이동진 평론가라든가 그런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하재봉이 여러 방면으로 문화에 대해서 평론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장래희망을 하재봉 평론가처럼 뭐 평론해보고 싶다고 고1 때 내가 적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때 문해 선생님이 무슨 미친 짓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네가 닮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정도로 개성이 좀 강했어. 근데 이 개성 강한 사람이 김기덕을 추켜 세우니까 화제성이 좀 더 됐었던 것 같아. 그랬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우 조재현하고의 관계. 페르소나? 페르소나라기보다도 조재현이 이게 인연인지 악연인지가 작품성 있고 그런 거는 좋기는 좋은데 지금 그 캐릭터 악어도 불황자의 삶을 살면서도 완전 끝과 끝을 달리잖아. 막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작업을 하면은 내가 고달파지니까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나 봐.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 저찌 해서든 쭉쭉 가니까 나쁜 남자도 찍고 나중에 메비우스도 찍고 네가 얘기한 것처럼 페르소나 이야기도 맞긴 맞는데 아직도 자기는 모르겠대. 이 사람이랑 이끌려서 찍는다기보다도 고뇌를 하다가 해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김기덕 영화를 거의 다 나는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남자주연들이 탑 배우들이 많아. 하정우도 있고 오다기리조도 했었고 장첸도 있었고 장동건도 있었고 재희도 있었고 삐에따에서는 이정진도 있었고 근데 조재현만큼 김기덕 감독이 원하는 남자상을 잘 그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또 속은 몰랐었던 거니까. 되게 독특한 게 그 여자 배우들은 사실 좀 희생당하는 느낌이 많아. 김기덕 작품을 찍고 나서 거의 묻혀진 사람이 대부분이야. ним포매니악 다뤘을 때도 노출이라든가 수위 같은 게 좀 세다 보니까 여배우들이 꺼려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김기덕 감독 거는 비화라든가 그런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나영도 나오고 조민수 씨도 나와가지고 지금은 잘 되곤 있지만 성현아라든지 섬에 나왔던 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묻힌 배우도 많기 때문에 뭐 여배우 킬러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남자 배우들은 좀 잘 흥행하는 거에 비해서 좀 여자 배우들이 많이 이상하리만큼 좀 많이 묻혀가는 느낌? 그 사마리아에서 박지민이 있었거든. 응. 박지민은 그래도 드라마 조금씩 나오긴 하던데 그 연기력을 왜 거기다가 섞이는지 주연급으로 못 올라가는 게 좀 아쉬운 배우이기도 하지. 묻힌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 김기덕 감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전작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성향의 감독인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이분은 워낙 남성적인 감독이죠. 네. 제작 기간이 짧고 완벽주의적이지만 여자를 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나쁜 남자, 섬, 파란 대문, 사마리아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남녀 관계에 폭력성을 이해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지 여성을 따뜻한 시선을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의 이승연 같은 경우. 그리고 굉장히 좀 영상이나 내용들이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아서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특히 영화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그 화면이나 내용이 거북하고 너무 난해해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영화들이기도 해요. 나도 솔직히 좀 옛날에는 그런 겉멋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김기덕 작품을 보면은 뭐 예술 작품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떠들고 흥행 얼마 안 되잖아. 100만 맞아. 넘는 게 없잖아. 100만 넘은 게 없고 최고 흥행작이 나쁜 남자 70만이고 삐에따가 58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흥행 수인데 내가 그 예매를 해서 봤다. 나는 예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그게 완벽해지는 거잖아. 나도 솔직히 좀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 파른 대문이라든가 암호라든가 그런 작품을 보면서도 나 이렇게 작품성 있는 거 봤으니까 나도 문화 지식인인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겉포장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김기덕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라든가 솔직히 좀 잡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도움을 받았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배우들도 결국에는 예술 작품이다 생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기의 이미지가 너무 상업화돼 있다거나 아까 전에 장동건 이야기도 했는데 상업적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었잖아. 그쵸. 그러다가 그때 해안선이었을 거야 내 기억에는. 맞아. 김기덕 감독 작품을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나 봐. 연기력이라든가 작품성 있는 영화에 나도 출연을 했었다. 그치. 그런데 김기덕이 난 당신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끝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에다가 출연을 시키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한번 놀아봐라. 그런 식으로 찍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근데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대놓고 아이돌 중에서는 이준이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다고. 맞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나? 비슷한 영화로 나왔지. 배우는 배우다였나?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 찍고 제작은 김기덕 감독이 맞아. 해가지고 맞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나도 블라인드 슈 사이로 봤는데 음.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괜찮아. 확실히 몰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표출해 내고 싶은 거는 진짜 다 한 것 같아. 이준에 대해서는 나도 아이돌이니까 솔직히 좀 편견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많이 깨지긴 깨지더라고. 이번에 손님 봤을 때도 좀 그랬었던 것도 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수상이 워낙 많아서 외국에서는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해외 수상만 노리는 거 아니냐. 국내 흥행보다는. 근데 김기덕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번 꽤나 통쾌한 일침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시 빵점 줬다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해외 나가서는 호평 받잖아.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비리가 있는 건지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뭐 아예 거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긴 해. 참고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미국에서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중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명랑이 그 기록을 치워가지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흥행을 한 한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랑을 만들기 전에 한 3, 4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그때 영화는 영화다라는 영화를 찍는데 장훈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김기덕 감독의 조감독이었는데 뭔가 뒤통수를 맞은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뭐 한동안 폐인 생활을 하다가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영화 얘기를 했죠. 뭐 악역 배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름 이렇게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봐요. 장훈 감독이 그 영화는 영화다 찍을 때 뭔가 스킬이 있잖아. 그 김기덕한테 배운.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오래 질질 끌지 않아.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구상이 되면 제작 기간이 거의 한 달을 안 넘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좀 얼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걸렸었던 거지. 나머지 대부분의 작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영화는 영화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 알기로는 10일인가? 10일 안팎으로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소지섭이라는 배우랑 강지환이라는 배우랑 홍수연 이렇게 뭐 나와서 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필름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작비를 아껴서 찍자 이런 주의가 좀 강했나 봐. 그래서 제작비도 확 낮추고 뭐 해가지고 흥행이 조금은 됐어. 제작비 대비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넘어가고 그리고 특히나 DVD라든가 컴퓨터로 다운받은 거 거기에서 많이 받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좀 수입이 났나 봐. 그런 것 때문에 제작사랑 장훈 감독이랑 김기덕 감독이랑 뭔가 마찰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장훈 감독은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이제 해가지고 좀 심화됐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작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본 게 있다면? 나는 수치인불명, 나쁜 아. 남자, 음. 빈집, 사마리아, 섬 받고, 피에타 받고, 아리랑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받고. 오 많이 정도. 봤네. 메비우스는 안 봤는데. 유명한 건 어지간히 다 봤지. 어때 스미스 취향인가? 아니 난 내 취향은 아니야 사실. 스미스는 또 약간 잔인한 거 나오면 또 아이, 좋아하진 않잖아. 아니 뭐 잔인해서 안 좋아한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나쁜 남자 같은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인데 김기덕 영화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일관적으로 보이는 게 주인공의 자기 연민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남성적인 자아 노출과 판타지의 세계가 상당히 잘 보인단 말이야. 남자의 로망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하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맞아. 그런 거를 보이는데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연민적이고 자아 도취에 가까운 그런 식의 경향들이 보이는 게 얄팍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에 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나 빈집 같은 경우는 괜찮게 본 편이고. 나쁜 남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라고 할 때 그 나쁜 남자가 이때 이 영화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 시작이. 이 내용 잠깐 얘기를 하면은 조재현이 집장촌에서 기도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여대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너 좋다고 어필을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니까 너를 갖지 못하면 널 부셔버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집장촌에 들어가서 창녀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는 하지만 끝까지 나쁜 남자로 남는 뭐 이런 이상한 내용인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었지. 참고로 여기서 나왔던 배우가 서원이라고 하는 여배우인데 배우의 감정 몰입을 한 나머지 이 이후에 배우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여배우의 배우 생활을 끝낸 작품. 나쁜 남자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나쁜 남자인데 여주인공의 처지를 이해하고 일상을 관음하면서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죄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피하기 좋은 거거든. 죄책감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즐길 수가 있고 그 자아에 도취될 수가 있는 거잖아. 살면서 그 상실감, 비애감, 열등감, 열패감, 죄책감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제3자로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그런 감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누구나 여러 번 거치는 과정들일 텐데 사실 그거를 그 자체로 긍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럴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거든. 근데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가 않았어. 결국은 불쌍한 하류 인생들로 좀 끝나잖아. 그치. 얘네들도 사정이 있어. 얘네가 나쁜 남자 같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아 물론 나쁘긴 나빠. 뭐 이런 정도잖아.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스스로를 좀 비판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이런 것까지 관객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영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어. 그 내가 김기덕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나 영화 내용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실. 이거 사실 개쓰레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정신병원 가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 단서를 달자면 김기덕이 뭐 그렇게 여자를 막 다루는 거를 즐겨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남자의 슬픔, 남자의 고독 그런 걸 곱씹는 그 그래. 맛이 좀 구리다 이거지. 나도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근데 내가 김기덕 어.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독창적인 게 있어. 어.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이런 소재로 이렇게 내용을 풀어가나? 또는 이런 구도로 카메라를 찍나? 아니면은 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난 되게 그치. 좋아하거든. 특히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가 싸울 때 종이를 접어갖고 그걸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눈을 찌르는 장면이 있어. 그런 장면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집장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장면을 관음하듯이 지켜보는 조재현의 그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인상이 너무 깊어갖고 마음에 라이터를 들어요. 키면서 자기 얼굴을 음. 비치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여러분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데 보면 되게 실험적인 거 되게 많거든. 단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서 이런 작품도 이렇게 찍을 수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많이는 보는데 근데 그거는 한낱 영화제에서 끝날 뿐이고 그게 발전이 돼서 이게 좀 나오면은 좀 어느 정도 관객들한테 평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한 거에 나가 공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좀 독특한 소재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2015년만 놓고 봐도 형사물인데 뭔가 스릴러 쫓겨가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추적하는 거, 장르의 새로움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리고
김기덕 뭐 카메라 구도라든가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쪽에 요즘에는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경향도 조금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작년 끝까지 간다에 시체를 옮기고 뭐 어디다 어머니 그 관에 넣고 그런 내용의 소재와 이야기는 네. 꽤나 참신하고 못 봤던 거라서 그래서 더 재밌던 요인 같기도 해요. 악역이 맞부딪히는 그 중간에 그치. 박력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음. 저 개인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첫 작품으로 본 거는 섬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섬이에요. 이거를 2000년도니까 내가 중1이거든? 근데 이걸 SBS에서 해준 적이 있어, TV에서. 근데 난 당연히 미성년자니까 볼 수 없었던 건데 많이 걸러가지고 보여줬는데 아유, 이때 와. 이 영화 보고 입이 그냥 딱 벌어져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이미지를 상당히 잘 다루지. 뭐 내용이 어쨌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섬에서 그 낚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남자가 살기 위해서 그 막 입에다가 낚싯바늘 해가지고 막 사는 낚싯바늘만 가지고도 그렇게 호러스러울 수가 있지. 나 그런 거 보고 너무 호러- 충격도 받았는데 호러도 호러지. 마지막에 그 엔딩 떠내려가는 그 장면도 그렇고 하여튼 섬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해안선이라는 영화가 2002년도에 있었는데 주연이 장동건이었어요. 꽤나 놀라운 선택이었죠. 친구들 이후에 선택한 장동건. 물론 월드컵을 묻히기는 했지만 음. 그게 나중에 OCN이라든가 채널 CGV라든가 굉장히 많이 해줬어. 많이 해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봤어. 그리고 음.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강렬하게 주잖아. 내용을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장동건이 상병인데 간첩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었나? 해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정신병이 좀 있어갖고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의가사 제대를 안 하고 자기가 계속 현역인 척 군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미친 거지. 미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부대원들이 강간을 해.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제로 낙태 수술을 시키고 여자는 완전 미치고 장동건도 뭐 어떻게 미쳐 돌아가지고 명동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총검술로 사람을 죽이는 진짜 괴기스러운 영화인데 김기덕 감독은 해병대에서 5년 동안 복무를 했으니까 그때 그 경험과 군대 실상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건 무슨 당나라 군대 이상의 그 말도 안 되는 군대긴 한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뭐 음. 군 내부의 실상 그런 거를 찍으면서 또 국방부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기도 해. 굉장히 시나리오를 일단 해병대 쪽에 보내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미쳤냐 이거 해병대에서 찍어주게? 자체적으로 엄청 열심히 찍었다고 하더라고. 막 배우들도 군대 훈련 2박 3일 동안 받으면서 영화 찍고 특이할 점은 유해진이 첫 작품이었어요. 유해진이 처음으로 나왔고 김광우도 이 해안선에 나왔었고 그 다음 나온 작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년도에 나왔던 거. 그걸 좀 이따가 이제 다 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2004년. 그리고 빈집 2004년도에 이승연과 재희 주연으로 나왔었죠.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연 배우 뽑는데 딱 20살로 내가 기억. 한여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있었던 거. 한여름은 나이 좀 있었고.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구도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서 나오는데 그 아파트에서 여자애가 뛰어내리던가? 그럴 거예요. 아파트에서 남자가 밑을 쳐다봐요. 창문에서. 근데 카메라가 아파트 밑에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그 남자가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쇠창살처럼 아파트의 난간이 쫙쫙쫙쫙 올라가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의 감옥 같은 거야. 와 이건 진짜 의도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서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죠. 사마리아도 같은 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활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뭐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는 하정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현아 씨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숨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독특한 게 장첸이 남자 배우로 나오죠. 장첸은 참고로 중국 배우입니다. 해피투게더, 적벽대전, 일대종사 이런 정도의 작품에 나온 얼굴 사람인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는 배우. 그 다음에 비몽이 나오는데 이나영이 주연이었고 오다기리조가 또 남자 주연이었는데 이때 뭐 실수해서 이나영이 죽을 뻔했다는 촬영 비하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좀 멘붕에 빠진 일이 있었다고. 그 이후에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 되게 독특해요. 자기 스스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듯 하면서 뭔가 또 후반부에는 픽션에 집어넣는 그 위에는 피에타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좀 거론할 만한 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를 제치고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굉장하다고 봐야겠죠? 굉장하지. 마스터라는 작품이 맨날 평단에서는 버라이어티고 뭐 뉴욕타임즈고 뭐 이거는 뭐 걸작이다 마스터피스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내보내던 작품이었는데 피에타가 제쳤으니 마스터는 참고로 감독상이랑 연기자상 두 가지를 가져가는 대신 황금사자상을 피에타가 가져갔는데 그 3대 영화제들 골머리를 썩는 거는 그런 게 좀 있어. 골고루 좀 줘야 골고루 돼서 줘야 되니까 골고루 줘야 되니까 좀 세계적인 평단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것이고 아 정말 상 잘 줬구나 이런 게 팽배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2014년도 마무리하면서 그 시상식 얘기했었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종상이랑 청룡영화상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그랬잖아. 대종상을 좀 몰려서 주는 거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청룡은 그래도 골고루 주려고 노력했었다.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눈치로 갖다가 주는 게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해 요즘엔. 아, 물론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오지만 황금사자상을 받은 광고 덕택에 피에타가 50만을 찍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터가 더 좋다고 그래. 네. 한 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피에타에서 조민수 씨랑 이정진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자 배우가 나옵니다. 강은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비 때문에 독촉받는 여자인데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여자 주연인데 이분이랑 저랑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1대1 대화도 해봤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야 나오면 안 되냐? 그러면서 게스트로 나오시면 안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찌어찌 알게 돼서 부절됐음. 부절된 거 아니고 내가 뭐 말을 감히 꺼내기가 어렵지. 되게 이쁘신 분입니다. 내 나름 자랑이에요. 황금사자상을 탄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님 친구라는 사실이 그래. 나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나의 어머니라는 작품, 메비우스, 그리고 최근에는 1대1이라는 작품을 나왔는데 요즘 작품 나도 안 보겠는데 그렇게 막 소문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제작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들고 있어 뭔가 2015년도에 뭐 있는데 내가 잘 못 봤어. 1대1도 좀 정치적 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거 보고서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재현이 다시 나왔는데 뭔가 좀 참 영화 다시 또 거북한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메비우스라는 그 상황이 진짜 거북할 수도 있거든. 그 영화 자체 내에서 내용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가. 거의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기덕 작품의 영화들의 포스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웬만한 영화들보다는 포스터가 꽤나 퀄리티가 높은 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오늘 다룰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만한 포스터를 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 너무 멋있어 진짜. 나머지 뭐 다른 거 보면은 관음에 대해서 나왔었던 나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시선 처리라든가 그런 거를 따서 포스터를 만들었거든. 여자가 나체로 뒷모습이 나오고 앉아있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엔 조재현이 얼굴이 비춰져 나오는 있고. 괜찮죠. 그런 거 보면은 독창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글씨체 쓴 것도 몇 개 있다고 그러던데. 사마리아 포스터 보면은 쫙 붙는 옷에 수녀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포스터도 있었고 피에타 같은 경우에는 석상이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피에타 석상이라고 있어요. 피에타 그 석상. 카톨릭에서 그 성모 마리아 석상을 뭐 성상 중에 하나지. 그거를 패러디한 느낌? 이정진 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조비스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막. 근데 결국에는 아름답게 나왔지. 그 김기덕 영화 포스터가 좋은 이유라면 김기덕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네, 프랑스에서 일단 회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영화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감독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속전속결이에요. 난 그게 참 좋더라고. 뭔가 하나 딱 잡히면은 그냥 빠르게 스피디하게 끝내. 그러고선 딱 편집 딱딱딱딱 해가지고 빠르게 나와. 근데 그게 뭐 나쁜 남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안 좋은 면도 있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타닥타닥탁 하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 빵 주고 머릿속에 남게 해주려면은 히트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식처럼 뭔가 필이 팍 왔을 때 그런 구상이라든가 그걸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점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
자기가 구상된 거를 빠르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강렬하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김기덕 감독을 주변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내용이 역겨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기는 하니까. 절대적으로 김기덕 감독을 추천하진 않지만 저는 매우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뭐 빈집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사마리아도 나쁘지 않고 뭐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도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화마다 독특한 설정이 너무 기가 막히다. 와, 이런 생각으로 이 영화에 이런 걸 집어넣는구나. 특히 빈집에서도 빈집 들어가려고 광고 전단지를 뿌리잖아, 집 앞에. 근데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전단지를 치우지. 근데 안 치우면 이게 빈집이라는 소리니까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살고 다시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사는 내용이잖아. 또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회고하는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다 보니까 이건 안 독특할 수가 없지. 뭐 그런 류의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난 뭐 김기덕 영화의 그 폭력성이나 극단성은 사실 별게 아니라고 보는 게 묘사는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김기덕의 세계를 쭉 보면은 항상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간은 동물이다 이거 아니야. 인간은 피와 살덩이 이상으로 안 보고 그렇게 날것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사회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영장류 동물인 거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본능과 그에 수반되는 처절함, 섬뜩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외면하고 훈훈한 드라마만 보는 건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그 점에서 김기덕이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김기덕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김기덕이 인간의 진실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다? 이런 정도 생각이야 나는. 맞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